세계가 단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을 것이라고. 1960년 미국 CIA는 극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도로도, 산업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그 나라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기적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5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선 사람들도 아니었고, 외국 원조에 기대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 지금부터 세계 정보기관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제임스 D. 하트만입니다. 1971년 당시 저는 31살이었고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 동아시아 경제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었지요. 어느 나라의 경제지표를 펼쳐놓으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대략 그려낼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자신감이 저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서울의 작은 호텔 방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을 맞춘 적도 없는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둥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고 기차라기엔 방향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제 몸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쪽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멈춤이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밤 공기를 가르며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질서정연했고 묵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써 내려가던 보고서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1인당 GDP 280달러라는 숫자만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낮은 산업 생산성, 농촌 중심의 인구 구조, 부족한 외화 보유고 같은 단어들만 가득했지요. 제 개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향후 수십 년간 자립적 성장 가능성 희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포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쿄를 경유해 서울로 들어오던 그 여정에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공항은 번쩍였고 질서정연했으며 산업화된 미래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서울 상공에 다다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은 보이지 않았고 넓은 고속도로도 없었습니다. 회색빛 들판과 낮은 야산, 그리고 갈색 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냉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군.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행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통로도 없었습니다. 트랩을 내려와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건물은 급히 지은 듯 마감이 거칠어 보였고 모든 것이 임시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낡았고 도로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은 제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골목, 나무 수레를 끄는 사람들, 연탄 연기, 반쯤 지어진 듯한 건물들. 아이들은 얇은 옷을 입고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나는 전문가다. 호텔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저녁으로 나온 따뜻한 국 한 그릇을 혼자 먹으며 저는 다음날 있을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질문만 하고 보고서를 완성한 뒤 돌아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트럭 행렬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통역관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남쪽으로 향하던 트럭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공단으로 가는 화물차일 겁니다. 요즘은 밤낮이 없습니다. 공단.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가득했고,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몇몇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출 물량을 맞추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기회를 잃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산량, 수출 증가율, 외환 보유액,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도 불을 밝힌 공장, 새벽을 가르는 트럭 행렬, 그리고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계산표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다시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써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장기적 성장 가능성 낮음이라는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조용히 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단단하다고 믿었던 확신의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실패한다면 저 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나는 그 가능성을 너무 쉽게 지워버린 것은 아닌가? 창밖에서는 또다시 트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난의 소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밀어 올리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여정이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제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새벽 트럭들이 향하던 곳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값진 깨달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4시, 서울의 작은 호텔 창가에서 끝없이 이어지던 트럭 불빛을 바라보던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묵직한 다이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0번을 돌려 프런트 데스크를 연결했습니다. 4번의 신호음 끝에 낮은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트럭 행렬, 꺼지지 않는 불빛, 밤을 가르며 움직이던 규칙적인 진동 소리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말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돌아온 대답은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 트럭들은 매일 밤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강추위가 몰아쳐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자갈과 아스팔트를 싣고 서울 남쪽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공사의 이름은 경부 고속도로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를 곧게 관통하는 약 430km 길이의 도로. 그리고 그 공사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느냐고. 수화기 너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365일입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가까이 대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럭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고 지켜야 할 시간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생을 측정 가능한 것들로만 세상을 판단해 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출 증가율, 산업 생산지수, 외환 보유액,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저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지라는 것,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것 말입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소음이라기보다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창밖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새벽빛이 회색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당은 소박했습니다. 묽은 쌀죽과 깍두기 몇 조각, 달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그 옆에 숟가락을 내려두었습니다.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펜을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상공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자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퇴 안경을 쓴 그는 영어를 또박또박 구사했고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는 두툼한 폴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경제 개발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설립, 5개년 계획, 수출 중심 산업화 전략. 그의 설명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서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워싱턴에서 자료를 읽으며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물.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분류가 끝난 인물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한 지도자 유형. 정치적 안정은 가져오지만 경제는 경직시키는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을수록 제 분류표는 점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기획원을 조직하고 전문가들을 모아 장기 계획을 세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기업인들을 불러 수출 실적을 직접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벽의 트럭 행렬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공사 현장의 분주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집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길이 열리면 물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수출 산업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위험한 선택. 그러나 계산된 위험인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경제적 관찰이었습니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조건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 그것은 제가 익숙했던 분석 모델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그는 오후 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서울 남쪽 외곽에 또 다른 공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듯 한 이름을 더 꺼냈습니다. 정주영. 최근 동남 해안에 대규모 조선소를 짓겠다고 발표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무모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라니. 자본도 기술도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워싱턴을 떠날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의 한계를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표에 없는 변수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로, 밤을 밝히는 공장 불빛, 위험을 감수하는 지도자와 사업가. 제가 믿어왔던 숫자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나라를 너무 일찍 판단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안의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후에 방문하게 될 현장에서 조금 더 분명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을 시험하는 여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을 보여줄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처음으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의실도 아니었고 정부 브리핑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주 작은 식당. 낮은 방석 위에 앉아 나무 상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던 자리에서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은 김 씨라는 한국인 토목 기사였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남자였지만 손은 나이보다 훨씬 거칠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잔 흉터가 있었고 손바닥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류철보다 삽과 철근을 더 오래 잡아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약간 낮추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조심스러움 속에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식당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 위에 손으로 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고 창문에는 메뉴판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숯불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낮은 천장 아래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칼질 소리와 국이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뚝배기가 상 위에 올라오자마자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았던 트럭 행렬,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낮에 들었던 정책 설명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보리차를 조용히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하트만 씨는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외교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 요소도 많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듯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정주영.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그 자리였습니다. 정부 회의실이 아니라 된장 냄새가 감도는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10대 시절 도시로 나가겠다며 4번이나 집을 나섰지만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5번째에는 집에서 키우던 소를 몰래 팔아 그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고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를 팔아 도시로 도망친 소년이라니 제 계산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막노동도 하고 쌀가게 점원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작은 정비소를 차렸다가 빼앗겼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남들이 어렵다며 외면하는 공사를 맡아 회사를 키워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제가 서울에 와 있던 바로 그 해에 그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형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숙련된 조선 기술자도 부족했고 대규모 자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발표하다니 제 기준으로는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김 씨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소 부지는 울산의 바닷가, 갯벌뿐인 황량한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공언했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금융가들, 회색 양복을 입은 신중한 은행가들 앞에 선 한국 사업가 한 사람. 경험도 실적도 부족한 나라에서 온 기업가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당연히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조선 역사가 없는 나라, 인프라도 부족한 지역, 검증되지 않은 인력, 어느 항목을 보아도 위험 요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바다를 지켰던 철갑선. 그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이 제 조상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 줄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김 씨는 그 말을 전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금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울산에서 첫 삽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이야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폐 한 장으로 은행가들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해해온 의미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을 가르던 트럭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도로 공사, 그리고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선 사업가. 이 모든 이야기 밑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태도,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는 선택, 실패 가능성을 계산하면서도 결국은 도전하는 방식. 저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단순히 현재의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차를 다시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만 씨, 아직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초 이미 중대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기업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점에서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판을 바꿀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펜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적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포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해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제 계산표를 또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전쟁의 폐허를 지나던 시절을 기억하던 한 사내, 나라의 철 한 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때에 세계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뜨거운 쇳물이 흘러내리는 용광로를 이 땅 위에 세워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그 물리적인 토대 위에서 또 다른 노인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3년 2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그 두 번째 노인의 선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12년 차 분석가였습니다. 1971년 김포공항에 내리던 그날, 저는 솔직히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나라, 미군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 값싼 노동력으로 겨우 공장을 돌리던 곳, 저는 한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머릿속에 이미 결론을 써두고 입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 보고서는 두 번이나 수정되었습니다. 1974년에 한 번, 1979년에 또 한 번. 수정할 때마다 제 표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제 확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한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 선을 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3년 그 전신 한 줄이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발표. 보고서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반도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있는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1980년대 초반의 반도체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던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도시바, NEC 같은 이름들이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 올린 분야였습니다. 먼지 한 톨에도 불량이 나는 초정밀 산업,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할 수 있는 위험한 사업. 그런데 한국의 한 기업이, 그것도 창업자가 73세 위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리다. 이건 자존심이 만든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무모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주영처럼 직감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느리고 꼼꼼하고 계산적인 사람.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내리면 거의 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나이에 그런 병을 안고
가장 위험한 산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을까요? 한국 재계는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존경받는 원로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업계는 훨씬 냉정했습니다. 비우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와서 저 역시 그들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달간 들어오는 자료를 읽으며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미국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견학이 아니라 공정 하나하나를 몸으로 익혀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없는 기술을 가진 재미교포 기술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기흥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각오했습니다. 적자는 실제로 쌓여갔습니다. 첫 해도 그 다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제 눈에도 수치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진 동의 없음. 투자 지속, 전략 변경 계획 없음. 어느 날 한국 경제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왜 이런 도전을 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바람도, 희망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반도체 부문은 적자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모험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보고서 여백에 그의 사망 소식을 짧게 적고 다시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엔 분명하게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읽던 날,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계 최대, 아시아 최대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1971년 김포공항에서 내리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던 제 확신, 이 나라는 선진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던 제 계산,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73세 노인은 자신이 살아서 보지 못할 미래를 향해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 그 자리에 없을 것을 알면서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짧다는 것을. 그래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공식이 제 머릿속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 값싼 노동력, 그 단어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둠 속을 달리던 트럭들, 용광로에서 흘러내리던 쇳물,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노인의 마지막 승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조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서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갈 철과 설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나라에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 했던 기반,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인에서 제철 사업가로 세계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 그가 없었다면 이병철의 결단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왜 그 군인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마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숫자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장률, 수출액, 투자 규모, 무역 수지. 그래프가 오르면 이유를 찾고 떨어지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결국 한 사람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참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일을 해냈지만 정작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한 발짝 비켜 서 있는 인물들. 다리 위를 걷는 사람은 많지만 그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듯이 말입니다. 제가 연구해온 인물들은 이미 세상적으로도 잘 알려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정주영, 이병철. 그들의 선택은 극적이었고
장면은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사무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특별한 지시도 없었는데 저는 서가에서 포스코 파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빈칸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의 조선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흥의 반도체 공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철이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철강. 그것이 안정적으로, 값싸게,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산업도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에는 그 철을 스스로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에게 제철소 건설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군인 출신, 엔지니어도 아니고 제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임무가 주어지면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치는 포항. 당시에는 그저 작은 어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산업 기반도, 인프라도, 숙련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인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 저희 세계은행 내부 보고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철광석도 없고 양질의 석탄도 부족했고 제철 기술 전통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다. 위험하다. 성공 확률이 낮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길거리 시위, 격렬한 반대,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시기였습니다. 그 조약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제공된 자금, 문서상으로는 경제협력 자금이었지만 많은 한국인에게는 배상금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가 포항 제철소로 들어갔습니다. 1970년 착공식에서 박태준이 한 연설 기록을 저는 나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이 어디에서 온 돈인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본 광산과 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돈이라고. 이제 그 빚을 철로 갚아야 한다고. 실패하면 조상들 앞에 설 수 없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기업 프로젝트에서 도덕적 책임을 이렇게 무겁게 언급하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파견되어 공정을 가르치고 떠날 시기가 다가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직 완벽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 기술진이 떠나기 전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모든 매뉴얼과 도면과 공정 절차서를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혹시라도 지식이 함께 떠나버릴까봐, 혹시라도 다시 배울 기회가 오지 않을까봐 지식을 붙잡기 위해 종이 위에 옮겨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묵묵히 앉아 펜을 들고 자신의 미래를 한 줄씩 옮겨 적고 있었을 뿐입니다. 1973년 첫 용광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포항 제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가 돌아간 이유, 반도체 공장이 설 수 있었던 이유, 고속도로와 공장이 늘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밑바닥에는 쇳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쇳물 뒤에는 한 군인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트럭들, 은행가의 담보 없는 대출, 암을 안고도 미래에 투자한 노인, 그리고 배상금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용광로를 세운 군인.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복해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해냈는지,
왜 계산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자료를 뒤적이다가 또 하나의 이름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용광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그 모든 상상은 애초에 시작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구인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이름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철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길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 전에 심어놓은 것들이 이미 수백만 명의 일상 속에 조용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하게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매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기적은 거대한 공장이나 용광로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먼저 빈 공간에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제가 처음 한국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시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도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름, 구인회. 저는 그를 이해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주영의 지폐 한 장은 장면이 있었고 이병철의 한 문장은 울림이 있었으며 박태준의 용광로에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인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인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 노트와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어쩌면 가장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이름을 처음 본 것은 두툼한 경제 보고서의 각주였습니다. 1972년 한 일본인 경제학자가 한국 산업의 기원을 정리하면서 짧게 언급한 문장이었습니다. 1947년 구인회라는 인물이 세운 럭키금성, 그리고 첫 제품이 플라스틱 빗이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제 관심은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 대규모 인프라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빗은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 할 때 이상하게도 그 작은 각주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1947년이었을까? 왜 하필 빗이었을까? 그 질문을 붙들고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인회는 1907년 경상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인 집안에서 자라며 그는 어릴 때부터 물건과 사람의 흐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질지 미리 읽고 작은 거래를 꾸준히 쌓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가 회사를 세운 1947년의 한반도는 산업 기반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겨우 2년, 경제는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가난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38선을 사이에 둔 긴장감이 이미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플라스틱 빗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빗이었을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집도 무너진 나라에서 빗은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회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이 절박한가 보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무엇이 필요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 빛과 비누와 크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는 존엄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일상의 회복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읽고 있었습니다. 빛이 자리를 잡자 그는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1958년에는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 라디오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라디오가 없었고 전자산업 기반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될 때쯤이면 국내 기업이 그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품이 시장을 채우고 어렵게 모은 돈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대중이 막 손을 뻗으려는 시점보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1965년 냉장고 공장, 1969년 세탁기, 1977년 컬러 텔레비전. 그 제품들은 아직 대부분의 가정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그는 곧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투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가정의 미래 모습을 그려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요. 구인회는 196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가 모든 집에 들어가고 텔레비전이 컬러로 바뀌고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를 그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심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요. 1994년 저는 세계은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해 울산 조선소, 기흥 반도체 공장, 포항 용광로, 그리고 플라스틱 빚까지 지난 30년의 흐름을 한 줄로 엮어보려 했습니다. 쓰는 동안 계속 마음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은 누구도 자기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둘 열매만을 계산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지였다. 그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운이라는 말은 그 긴 준비와 인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자신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1971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채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1994년 퇴직할 때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가전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밑바닥에는 조용히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트럭 한 대에서 시작된 선택, 용광로 앞에서 밤을 지새운 손길, 벽마를 안고도 미래를 향해 던진 결단, 그리고 폐허 속에서 빛을 만들며 일상의 회복을 준비한 마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때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물처럼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바위를 깎고 길을 만듭니다. 침묵 속에 심어진 씨앗은 시간이 흐르면 숲이 됩니다. 그 숲에서 자라난 나무들이 서로를 떠받치며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자신은 보지 못할 열매를 위해 기꺼이 씨앗을 심는 마음. 그것이 한 나라를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보고서를 쓰며 숫자를 다루던 한 외국인으로서 늦게나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더 이상 한국 파일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저는 이 긴 기록을 여기에서 마칩니다.